예,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입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한국의 명가곡을 찾아서 해방 이전을 중심으로 인데요. 예, 올해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국 가곡이 탄생한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럼 한국 가곡이 어디서부터 발원을 했냐고 하게 되면은 바로 창원 마산에서 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가곡의 고향이 바로 창원 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 가곡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 이 창원에서 창원 시민들한테 한국 가곡을 얘기하게 돼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전에 제가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두 번의 강의는 주로 포커스를 창원 마산에서 탄생된 노래들, 그 명가곡을 찾아서 이제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올해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한번 역사를 다루고자 해가지고 올해는 그 전반부 해방 이전까지를 한번 다루고요. 기회가 있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해방 이후의 가곡을 한번 다뤄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하고 조금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역사를 쭉 다루는 거니까는. 그리고 1, 2차 강의와 관련돼 가지고는 유튜브에 지금 떠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방 이적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곡의 발생 그리고 초기의 가곡. 근데 대부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접했던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 노래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 가곡이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독일어의 리트와 영어의 아트성을 번역한 말이에요. 먼저 우리말로 번역한. 그래서 슈베르트나 슈만의 노래 같이 시, 이제 노래말이 시가 돼야 됩니다. 시를 노래말로 하여 멜로디, 피아노, 반주를 붙이는 예술성을 지향하는 노래를 의미한다라고 이거 사전적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시와 멜로디와 피아노 반주가 삼위일체가 되는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이 가곡은 리트라는 것은 참 재미난 것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서양 음악사 쪽으로 놓고 보면 고전 시대입니다. 베토벤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가곡들이 개척이 됐고요. 그다음에 낭만주의 시대 슈베르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떤 완성이 됐고 또 꽃을 피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검은 가곡, 예술 가곡이라는 것은 뭐냐? 한국의 근대 또는 현대시를 노래말로 하여 가지고 한국 사람이 멜로디와 반주를 붙여 작곡한 예술성을 지향하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가곡은 언제 탄생하였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가곡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인 1920년대,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1922년에 탄생을 하였습니다. 자, 1920년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암울하고 슬픈 시대였죠. 희망도 없고 있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3.1운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또 민족의식의 자각과 함께 새로운 예술운동이 전개가 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한 것이 독립운동을 무기만 가지고 이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노래 또 정신적인 있지 이런 이제 독립운동도 했다는 지 노래를 통해 가지고 있지 참 가무의 민족답게 노래를 통해 가지고 또 독립운동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자 먼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계기로 해가지고 해외 독립운동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독립공가와 독립운동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무의 민족답게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투쟁과 독립운동을 노래를 부르면서 또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한편 이제 해외에서는 독립
독립군가라든가 독립운동가가 한참 만들어지고 이제 그 불렸고요. 국내에서입니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동요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요가 바로 그것인데 우리의 동요는 1920년 초, 20년대 초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23년이 되게 되는데 이게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동요계에서는 24년을 보고 있습니다. 24년이 반달이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요계에서는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해를 기념으로 하는데 내후년 2024년이 되게 되면 동요 탄생 100주년과 관련된 그런 음악회라든가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조선 어린이의 심성에 맞는 노래를 창작 보급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양을 심어주고 또 정서를 함양시켜주는 동시에 노래를 통해 가지고 애국 정신을 고취시키고 민족혼을 심어주자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중에서 하나가 자생적 민족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 우리 동요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린이라는 잡지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달이라는 노래가 또 24년에 나오고 26년에 이제 악보집이 나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사랑을 하고 있죠. 동요와 함께 1920년대 국내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장르의 노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가곡, 오늘 주제는 가곡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곡은 식민지하에서 씨름을 하는 우리 민족에게 민족이 혼을 고취시켜주고 또 희망의 벗이 되어주는 새로운 조선의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를 노래말로 하여 우리의 정서가 담겨있는 예술적인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이를 가곡 또는 예술 가곡이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학교의 음악교원 45년까지 1910년부터 45년까지 학교의 교육은 조선총독부가 장악을 했어요. 조선총독부가 장악을 해가지고 교과서는 전부 조선총독부가 만들었어요. 음악교과도 그랬었어요. 음악교과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창가는 대부분 일본을 찬양하거나 일본 노래거나 일본과 관련된 이때는 식민교육 일환으로서 음악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동요와 가곡은 학교 바깥이에요. 학교 바깥에서 이제 당시에 그 학교의 음악교육은 일본이 장악을 하였고 일본 창가만을 가르치도록 강제하였는데 우리와 가곡과 동요는 이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노래라는 그런 또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가곡은 음악의 예술성을 보통 다른 나라는 음악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노래인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민족의 시련을 위로하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벗이 되어준 예술적인 노래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곡을 보게 되면 항상 뭐냐면 거기 희망이 담겨 있어요. 희망이 담겨 있고 이제 그러는데 슬픈 정서를 노래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 안에는 이제 희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데 우리 가곡은 이게 또 우리 가곡이 대단한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음악의 황무지였던 시대, 그러니까 서양 음악의 황무지였던 시대에 전문적인 음악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1945년까지 음악 전문 교육기관은 이화 여자 전문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수많은 동요, 수많은 가곡, 수많은 음악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또 우리 가곡들도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이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던 시기였었어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던 시기 대부분 교회 또는 미션 스쿨에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는 이제 그때 그 접한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 작곡가가 없었던 시절에 음악 학도들입니다. 음악 학도들에 의해서 개척이 됐고 개척이 돼 대부분 이제 뭐냐면은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 이제 이 가곡을 개척했다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 계열의 학교에서 이제 음악을 접한 그 젊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음악의 뜻을 음악
작곡도들이 이제 한 20년대 이제 한두 명씩 등장하게 됐는데 이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가곡이 개척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주인공들은 그 유명한 홍나파 선생. 189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20대 초반이게 되겠죠. 자, 이제 홍나파 선생의 커리커처고 이거 홍나파 수원에 있는 홍나파 선생 이제 동상입니다. 홍나파 선생 젊은 시절 때 모습이고요. 가곡을 개척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박태준 선생 190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태준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동무 생각을 1922년에 작곡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살 때냐고 하면 21살 때가 됩니다. 21살 때 있지. 자, 박태준 선생, 그 오빠 생각도 이제 박태준 선생이 작곡하신 거죠. 똠북새 이렇게 생기셨고요. 그다음에 현재병 선생, 1903년생입니다. 1903 현재병생. 자, 이렇게 생겨서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이분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음악대학이 이분의 흉상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한국예술가곡의 탄생. 자, 1920년 홍남파는 자작 단편 소설집. 홍남파 선생은 또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원래 바이올리니스트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재미난 것은 문학도이기도 했습니다. 시도 굉장히 많이 썼고 소설도 굉장히 많이 썼고 또 외국 소설 번역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자작 단편 소설집 처녀혼이라는 이 단편 그 소설집의 서두에 예수라는 제목의 기악곡을 이제 1920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에 대한 그로부터 이제 5년 정도 지난 후에 김영준이라는 분이 이 곡에다가 지금은 일제의 총칼에 짓밟히고 있지만은 화창한 봄바람에 우리 한국, 우리 조선의 민족혼이 다시 회생한다는 내용의 가사를 붙여 봉선화라는 가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는 1920년에 작곡을 했고 가곡으로서는 1925년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봉선화는 해방 후에는 제목이 바뀌었어요. 봉숭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아마 이 노래를 봉선화가 아니라 봉숭아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 해방 후에는 이제 맞춤법이 봉선화를 중국식 한자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 우리말 표기 봉숭아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봉선화도 우리말 그 맞춤법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둘 다 쓰고 있습니다. 봉선화, 봉숭아. 자, 가곡 봉선화는 발표와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단순한 가곡이 아니라 민족의 노래로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예안을 같이 해왔던 그런 노래입니다. 바로 이제 그 왼편이 1920년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1920년 4월 28일 날 작곡했다고 맨 밑에 쓰여 있어요. 요거 멜로디만 이렇게 작곡을 한 거예요. 여기 기악곡으로 작곡을 한 거예요. 기악곡으로 작곡하고 저 오른편에 있는 것은 이제 그 김영진이라는 분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가곡 봉선화 최초의 모습입니다. 둘 다 최초의 기악곡의 모습이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한 이제 가곡으로서 1925년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 악보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자, 이 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선화라는 것은 어떤 꽃인가라는 것에서 잠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꽃이죠. 이렇게 이건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봉선화 있지. 자, 이렇게 생긴 꽃입니다. 그런데 이 봉선화가 어디에 피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디에 피었는지. 자, 왼쪽에 있는 것은 화성에 있는 홍남파 선생 생가의 울타리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돌아가실 때 서울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집 홍파동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홍남파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복원을 했어요. 그 홍남파의 집 돌아가실 때 그 울타리에 피어 있는 그런 꽃입니다. 이 꽃은 이제 울타리에 주로 많이 피어요. 그다음에 봉선화는 또 어디에 피냐고 하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요 장독대예요. 요 장독대인데 제가 이제 전국의 노래와 관련된 그런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옥천에 가면 정지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데 생가의 장독대에
봉선화가 핀 거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이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봉선화는 산에 피는 꽃이 아니고 들에 피는 꽃이 아니고 화단에 피는 꽃이 아니고 어디에 피는 꽃인가? 울타리하고 장독대에 피는 꽃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지 이게 이제 이 노래가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되는. 그래서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봉황새의 수컷인 봉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봉선화라는 말이 탄생이 되었고요. 뭐 이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옛날부터 손톱에 물들이는데 사용을 했고 우리 민족과 굉장히 친숙해져 있는 꽃. 이 봉선화 손톱에 봉선화 물들이는 것은요.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요즘 학생들도 가끔 가다가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노래 아니? 또 이런 문화 아니? 또 이런 거 아니? 할 때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모르는데 봉선화 물들이는 건 다 알더라고. 지금도 봉선화는 젊은 사람들이 봉선화 물들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봉선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손톱에 물들이는 있지. 그런 꽃으로서 있지. 그렇게 이해하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봉선화는. 제가 이제 봉선화 이 사진 찍으러 이제 봉선화가 정정 생가에 가가지고 너무 반가웠던 것은 저는 잘 모르고 봉선화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봄에 사진 찍으러 다녔어요. 봄에 봉선화를 찾으러 있지 전국으로 헤매다가 없어. 이상하다 해가지고 노랫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더니 이게 노랫말에 나옵니다. 가사에. 이게 여름 꽃이나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뭐지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금방 검색이 가능하지만은 옛날에는 뭐 하나 알아보려고 하면 백과사전 찾아보고 뭐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번거로웠었잖아요. 요즘 뭐 치면 금방 나오니까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름 꽃이라는 걸 알고 제가 굉장히 허탈해 해가지고 이제 정정 생각을 제가 여름에 방문했는데 이 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장독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 피는 꽃이고요. 이게 봉선화는요. 여러분 이제 올 여름에 한번 올 여름 지났죠 참. 내년 여름에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봉선화요. 요거 시방 있잖아요. 요거 시방. 손을 딱 대면 팍 해가지고 있지. 확 폭탄 터지듯이 터져요. 한 성깔 있어요. 한 성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건드렸다고 하면 터져버리는 있지. 이거를 시인이 노래에 담은 거예요. 이 안에 있지. 한 성깔 하는 꽃입니다. 있지. 그리고 약성분이 강해가지고 이제 이 약재로도 이제 많이 쓰인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약과 관련되는 한방과 관련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방 치료에 그 봉선화를 많이. 그러니까 이게 독성분이 이게 약효가 강하다는 것은 약성분이 있다는 건 강하다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울타리하고 장독대에 심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여기 나오네요. 주로 울타리와 장독대에 심는 것.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은 울타리에 심는 꽃은 있지. 울타리에 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는 대부분 초가집이었었잖아요. 초가집에 뭐가 많이 있냐면 뱀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봉선화의 천적이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울타리에다가 쫙 쳐놓게 되면은 뱀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뱀을 막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울 밑에 선 봉선화야. 울타리에 피어 있는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처량하다 이렇게 시작했냐고 하면은 이게 뱀한테 뚫힌 거야. 봉선화가. 이게 수호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있지. 뚫혀. 그 뱀이 뭐냐? 1번이에요. 1번에 뚫혀가지고 있지. 내 모양이 처량하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장독대 왜 심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 그 장 담을 때 그때 그걸 여러 가지 이제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장 담을 때 날도 받고 뭐 그냥 굉장히 아주 굉장히 신성하잖아요 이게. 장독대에 쏙 심어 놓게 되면은 이 봉선화의 그런 어떤 약성분 때문에 벌레들이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장독에. 그는 이제 벌레들이 못 들어가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나쁜 기운이 못 들어가게끔. 이 봉선화를 쭉 이거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선화는 손톱에 물들이는 친숙한 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수호신의 역할을 한 그런 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선의 천적은 뱀이고요. 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 전체가 다 이 노래말에 담겨져 있어요. 대단한 노래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봉선아. 울 밑에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찬양하라. 울타리에서 쭉 피어 있는데 뱀한테 뚫혀가지고 아주 철량하게 된 거예요. 일본한테 뚫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기 이제 1910년은 10년에 뚫혀가지고 15년이 지난 시점에 이거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네 모양이 철회가라.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여름이 나오잖아요. 여름에 피는 꽃이거든요.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봉선화가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우리 이제 조선의 아가씨들, 또 조선의 이제 그 조선인들, 우리 민족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약간 책망을 하나 있지. 그래서 이 노래는 일절만 부르면 안 돼. 일절만 부르면 있지.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서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2절은 이렇습니다. 어언간에 여름은 갔어요. 여름 가고 이제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요. 가을이 왔어요. 자, 가을이 되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치가 낙화가 이치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낙화라는 건 자연스럽게 낙하가 되는 게 아니라 모질게도 침노를 당했다. 강제로 그 꽃이 꺾임을 당했다. 누구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침노를 당했다. 침노하니 낙하로가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내 모양이 더욱더 처량해졌구나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노래는 2절까지 불러도 안 돼요. 이 노래 포커스는 3절입니다. 3절에 부풍한살 찬바람에 우리가 모진 시련, 모진 고통, 모진 추위를 북풍한설이라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북풍한설 찬바람에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추워. 그때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 북풍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죠. 봉선화 형체가 없어졌어. 침노 당하고 뭐 없어졌어.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우리 조선 민족이 꿈이 평화입니다. 봉선화의 꿈이 평화예요.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탁 만지니까 팍 터져가지고 이제 그냥 쫙 뿌려놓은 거야. 너의 혼은 여기 저기 뿌려놨으니 화창스러운 몸바람에 광복의 그날에 환생기를 바라노라. 우리 민족이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노라 라는 꽃이에요. 대단한 노래입니다. 대단한 노래인데, 자 이제 이 노래비가 있는 저기에 봉선화 노래비도 있고요. 그걸 보셨고요. 이 봉선화는 재밌는 것이 이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거든요. 1시간 반에 이제 전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노래를 많이 들었지만은 이번에는 노래를 가급적이면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있지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는요 북한에서도 굉장히 애창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 잘 안 불려, 잘 안 불리는데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애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가가지고 음악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남과북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KBS 남과북 함께 부르는 노래를 치면은 다시 보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봉선화 엄청나게 사랑을 해요. 북한 사람들이 있지. 자, 이제 북한에서 봉선화 평가를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모든 것이 무참하게 질팔표 빛을 잃고 있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 조국 광복을 열렬히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염원을 화창한 봄바람에 환생하는 봉선화에 비유하여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만국의 비운을 통탄하였고 일제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키워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한편 봉선화보다 앞섭니다. 3년 앞서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인 1922년 우리에게 동무생각으로 익숙한 이은상 선생이 이제 창원 마산 출신이잖아요. 이은상 선생, 또 박태준 선생, 이분이 대구 분인데 창신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었어요. 창신학교 음악 선생님 겸 영어 선생님이었었어.
창신학교 음악 선생님하고 이은상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고 이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이제 뭐냐면 음악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으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사우 한자 사우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우라고 하면서 영어로 제목을 붙였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my friend라는 있지. my friend 이거 참 이상해요. 동무생각 사우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my friend 영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my friend를 쓴 게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my friend에 드에 이제 s자가 빠졌어. friends가 아니라 friend로 이제 복수로 쓰지 않고 친구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명의 친구니까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단수로 썼어요. 여기에 숨은 뜻이 있어요. 여기에 왜 단수로 썼을까 이제. 자, 그 악보를 1927년 악보는 27년에 이제 저기 발표를 했고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박태준 선생이 이제 가곡집이라는 이름으로서 발표한 악보로서는 이제 뭐냐면은 악보집으로서는 이때 27년에 발표를 했고요. 요걸 이제 My Friend 이렇게 하잖아. 4우. 요게 이제 여기 수록된 악보입니다. 악보고 요거는 이제 1927년에 발표했다는 그런 판권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봅시다. 봄의 교향하게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의 백합필적에 나는 신나리 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라는 그 노래만 우리 참 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었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불렀는데, 자, 이 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냐고 하게 되면은 우정의 노래, 나의 그저 동무 생각이니까는 동무를 추억하는 여성이면 여성 친구들, 남성이면 남성 친구, 동성의 우정을 노래한 것을 가르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정의 노래가 아니라 애정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예요. 정확하게 하면 나의 첫사랑을 추억하며 이 남자들이 남자 이제 20대 총각들이 있지. 나의 첫사랑을 생각하며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요거는 그냥 첫사랑을 조금 누군지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살짝 감춰가지고 있지. 동무생각이라고 있지. 좀 첫사랑을 조금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는 평생 첫사랑을 못 잊고요. 첫사랑을 조금 이렇게 뭐냐면 저기 감추고 싶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첫사랑을 물어보면 아무리 좀 뭐라 할까 이게 멋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센치해집니다. 센치해지는 참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봄의 교향에 울려 퍼지는 원창조에 대한 이 두 분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열렬한 크리스찬이었었는데 봄의 교향에 울려 퍼지는 원창조에 대한 찬양입니다. 청라언덕 위에 백합일 때 청라언덕이 뭐냐라는 거예요. 청라언덕이 이게 청라언덕이 이제 서로 자기가 있는 곳이 대구에서는 청라언덕이 대구다 그러고 창원 마산에서는 바로 마산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청라 무슨 뜻이냐면 라자는 담쟁이 라자입니다. 담쟁이 라자가 청은 푸른 담쟁이가 있는 집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푸른 담쟁이 대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푸른 담쟁이가 있는 집이 바로 기독교 선교사 집이다. 그 언덕길이 바로 이제 신명여학교라는 여학교의 등교길이다. 젊은 박태준이 짝사랑을 하는 거기가 이제 대구의 동산의료원 안에 있거든요. 동산의료원 안에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그 박태준 선생님 거기 이제 젊은 시절 때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었어요. 그럼 개성학교를 다녔어요. 개성학교가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이 세 개가 보통 이제 기독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3대 사역입니다. 거의 교육 사역 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치유 사역 병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이게 이제 보통 이것이 이제 뭐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전국적으로 이 세 개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이걸 노래한 거예요. 청라언덕 푸른 담쟁이 언덕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등굣길에 있는 여학생을 아마 박태준 선생이 굉장히 사모했던 짝사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악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하고 창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시인한테 짝사랑을 첫사랑을 얘기를 하니까 이 이윤상 선생님이
이 노랫말로 이렇게 동무생각이라고 멋지게 만들어줬다라고 이 설이 하나가 있고요. 청라언덕에서 백합이라는 거 그 여학생 신명 여학생 백합 필 적에 나는 신나리꽃 향내를 맡으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사랑의 어떤 그 정서가 싹 트게 되면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내 마음은 청라언덕이고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는 이제 백합 같은 내 동무. 내가 내 안에서 피어날 때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라는 점. 굉장히 참 멋져 이제. 자, 이 동무 생각은 이제 그 22년 창신학교에서 이제 탄생된 거고요. 또 우리나라 가곡의 효시로서 알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럼 청라언덕 동무생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청라가 이제 푸른 담쟁이라는 뜻이고요. 청라 이거 대구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청라언덕이 있는 집. 집이고요. 선교사 집이고요. 이게 청라언덕 여기가 청라언덕입니다라는 이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27년에 발표할 때 마이 프렌드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단수를 쓴 곡에 여기가 이제 그 보면 이제 단수를 이렇게 썼어 그게. 그러나 대구에서는 이렇게 노래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고향인 작곡가 박태준이 이 곡을 짓고 노산 이은상의 노랫말을 붙인 가곡이 동무생각 4호이다. 바로 이것이 푸른 담쟁이 푸른 담쟁이 넝쿨이 엉켜져 있던 언덕이고 또 백합화는 그가 흠모했던 신명학교 여학생이다라고 단정을 하지 않았어요. 여학생이 란다 이렇게 했지. 여학생이란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창원 마산에서는 창원 마산을 주장하거든요. 란다 이렇게 이제 그 노랫말로 저기 했어요. 자, 그런데 마산에는 이제 동무생각의 동무가 뭐냐면은 이은상 선생 학창 시절 때 딱 짝사랑을 했던 마산의 여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조국 마이크 한 줄이 있지. 사람 말고 있지. 또 조국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산에서는 어떻게 창원 마산에서는 청라언덕은 푸른 쑥이 이게 라자가 담쟁이 라자지만 또 쑥이란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푸른 쑥이 엉켜져 있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마산에 있는 바로 노비산 노산 이은상 선생이 호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노비산 출신인데 비자 빼고 노산 이은상은 노비산 선생의 생가가 있는 청라언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노비산이고 여기가 이제 창원 마산 문학관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은상 선생 생가가 있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이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마산 여학생인가 대구 여학생인가 이거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규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있지. 그래서 시라는 것은 이제 그 노래라는 것은 앰비규어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이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을 그거는 이제 창작자가 세상에 내놓게 되면은 그 다음은 몫은 이제 뭐냐면은 향유자의 몫이 됩니다. 향유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이 해석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사실 규명보다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여자분들은 모두가 누구의 백합이 아니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남자분들은 한 번쯤 있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백합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나는 누구의 백합이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게 소송까지 간 적도 있어요. 소송까지. 마산이나 대구다라는 있지요. 자, 그런 한편 현재명 선생은 고향 생각을 비롯해서 니나 가을
또 오라, 남을 캐는 처녀, 조선의 노래 등 조선의 노래도 이은상 선생이 쓴 건데 이 조선의 노래 한번 가사 보시면 대단합니다. 이거 완전 애국가야. 애국가인데 조선의 노래 등 14편의 가곡을 모아가지고 현재명 작곡집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34년에는 그 집 앞 희망의 나라도 를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현재명 가곡집이고요. 이게 이제 대구에 가면 이게 대구분이에요. 그 대구분인데 여기 대구에 가게 되고 아까 제일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최초의 그 교회. 또 신명여고가 같이 있고 그다음에 청라언덕이 있는 대구에서 말하면 청라언덕이 있는 요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가 현재명 나무입니다. 현재명 나무인데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어르신들은 이걸 가지고 입합나무라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나만 몰랐나? 왜요? 멀리서 보면 이게 쌀같이 보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배고팠으면은 우리도 저렇게 쌀밥을 참 배불리 먹어봤으면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게 입합나무라 그랬대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현재명 나무로서 이제 대구에서 기념하고 있고요. 또 이제 홍남파 선생은 또 이어가지고 봉선화에 이어가지고 봄처녀, 그죠? 봄처녀, 그다음에 옛동산에 올라, 내 놀던 옛동산에 사랑 탈대로 다 타시면 성불사 깊은 밤에. 성불사는 북한에 있는 절입니다. 성불사는 여러 이름의 절이 많은데 북한에 있는 절이에요. 그다음에 장안사, 이거 금강산에 있는 절이에요. 장안사도 굉장히 많고 장안사도 금강산에 있는 절이고 금강의 살인을 낳다 등 전부 이은상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홍남파 선생 가곡은 거의 다 이 마산 출신의 이은상 선생님 시조시를 노래말로 만들었어요. 노래말로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33년에 이제 조선 가요 작곡집이라는 이름의 가곡집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한국 초기 가곡 개척기 때 한국 초기 가곡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곡을 개척한 홍남파, 박세존, 현재명 선생 등은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사들한테 음악을 배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대학에서 음악을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나중에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음악대학으로 유학을 갔죠. 그리고 작곡을 정식으로 전공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홍남파 선생은 원래 바이올린 전공을 하셨고요. 박세진 선생은 아마추어 음악 활동을 하셨고요. 나중에 또 주의도 하셨는데 현재명 선생은 성악 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가곡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수준이 낮다라고 그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그런 평은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우리 개척했을 때였었어요. 음악을 공부도 하지 않고 청년 학도들에 의해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였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노래들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평하는 것은 조금 그 시대에는 이 수준의 노래가 맞았습니다. 이 노래들이 굉장히 그 시대에는 새로운 노래고 그 시대의 현대 음악이었었어요. 그 시대에는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소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양 음악을 바탕으로 전부 이제 장음계, 단음계를 쓰고 그다음에 장조, 단조, 그다음에 형식 같은 거, 화성 같은 거지. 이거 전부 서양적이고 재료는 전부 서양적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서양적이고 또 우리의 민족과 애환을 같이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의 문화 가정에 편입되어 민족의 노래라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역할, 기능적인 면에서는 한국적이고 이 당시엔 저의 초보 노래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형식미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기승전결이라든가 ABA라든가 형식미를 굉장히 또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형식미를 중요시하는 음악 사조가 고전이거든요. 그다음에 감정 표현, 내적인 감정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음악 사조를 낭만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곡자의 감정 표현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낭만적이고 그리고 이때 우리 가곡을 한마디로 영어로 표기하게 하면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릴릭송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정 노래라는 거 있지. 우리나라 이제 45년 까지의 노래는 대부분 서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정적이라는 다소 모순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시가 정형시입니다. 음수율이 짝짝 맞는 정형시의 가사에 동일한 선율이 반복하는 이거 1절, 2절, 3절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애국가처럼 또 찬송가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1절, 2절이 있잖아요. 이걸 유절 가곡이라 유절 형식도 유절 가곡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선율 중심입니다. 선율이 굉장히 우리나라 노래가 선율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선율 중심의 노래라는 명가 나름대로 우리 전통음악적인 요소들 있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이게 어디서 만나냐면 이때 초기 가곡들은 우리 중학교 때 만납니다. 중학교 때 만나고 이거는 이제 뭐냐 예술음악으로서 우리가 감상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부르는 가창력 노래라는 있지. 가창력 노래라는 이제 성악가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감상을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부르는 노래라는 있지.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요. 북한이 굉장히 많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초기의 가곡들 있지. 북한뿐만 아니라 저는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음악도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그쪽 필독도 굉장히 많이 갖고 그 사료들도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그 저기 수집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는데 중국 조선족에서도 이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또 소련 지역의 고려족들 있지. 저 이제 연해주 지역이라 그러죠.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이럴 때 여기 또 제일동포 사이에서 지금까지 널리 애창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노래들이 차츰 이제 올드한 노래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차츰 잊혀져간 노래인데 비해 가지고 이제 지금도 이제 뭐냐면은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에서 애창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노래가 우리 민족의 노래 또 통일의 노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년대를 가보겠습니다. 30년대는 홍남파, 박태진, 안기영, 현예명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가곡을 개척한 이런 분들과 함께 신인 음악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들도 다 학생들이었었어요. 신인들이지. 어떤 분이 김동진, 최동선, 이응열, 김세영, 김성태, 나훈영 선생 이런 분들은 새로운 음악가들이 이 작곡가라고 얘기하기는 참 뭐해. 이 음악 학도들이거든 그 당시. 이게 나중에는 다 작곡가가 됐지만 이런 분들이 이해가지고 이제 가곡이 발표했는데 30년대 가곡은 좀 더 다양해집니다. 전 시대에 서정 가곡을 주류로 이루면서 또 통절 가곡과 연가곡, 그다음에 가정 가곡 등 전 시대에 비해서 다양한 가곡들이 출연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곡은 서서히 서정성을 기조로 하는 한국 이술 가곡으로서의 이제 틀을 잡혀가기 시작하고요. 때마침 이때 중요한 것이 음반이 발매가 됩니다. 음반이라는 것이. 그때 마침 이때 방송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방송 그래서 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시 공간적 제한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시 공간적 제약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있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 그래가지고 가곡 애호가층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건 뭐 가곡뿐만 아니라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도 이제 클래식 음악은 대부분 이제 음반과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등장한 상당의 가곡은 이후에 이때는 그 일제 강점기였었지만은 분단이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노래가 이후 남북 분단 이후 금지가 되거나 또는 작사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또 가사를 바꿔야 하는 또 순환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곡사는 그 순환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또 과언이 아니지. 그런 또 아픔을 또 한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자, 1933년 가곡파. 창원 마산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가곡파의 고향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33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가곡파는 오랫동안 우리 한국 가곡의 상징으로서 애창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절 가곡 쭉 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전 가곡들은 1절, 2절, 3절 있지만은 이 가곡파부터는 통으로 쫙 가거든요. 통절 가곡의 효시라는 중요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성과 함께. 그러니까는 이 창원 마사는 우리 한국 가곡의 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통절 가곡의 또 시작하는 곳이라는 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가곡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곡파라 가곡파. 자, 모두 이제 뭐냐면 이것이 시조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를 이제 뭐냐면은 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수가
3장씩으로 되어 있어요. 3장씩. 그래가지고 3장씩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편. 그러니까 전체가 30수로 된 굉장히 긴 시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가사에 나오는 내 고향 남쪽 바다는 작사자의 고향인 마산의 앞바다를 의미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마산 앞바다를 노래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을 의미하는 있지. 고향이 바다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참 재밌는 것은 이 작곡은 누가 했냐고 하게 되면 당시에 김동진이라는 학생입니다. 숭실전문학교 재학 중인 학생. 20살 때 만들었어요. 1933년에 그 작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933년에 작곡을 했었을 때는 앞에 네 수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가고파 전편이라고 하고 후편은 73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환갑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전편을 발표한 지 40년 후에 후편을 발표해가지고 이 노래는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라는 그런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후편은 주로 이제 독창, 합창으로 처음 초연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창하고 독창하고 같이 연주되는 있지.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한국 가곡 상리시, 뭐 가곡 음악회라든가 또 가곡 TV라든가 가곡 라디오라든가 옛날에 그 가곡 프로그램이 많았었거든요. 이럴 때 시그널 뮤직으로서 이 가곡파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근현대 노래 중에는 고향에 관련된 노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런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이 종교적인 이유가 일단 있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는 이제 천국 본향에 대한 있지.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노래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때 디아스포라가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쫙 우리 이산 민족이라고 할까? 이게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뭐냐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 뭐 그랬죠. 그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이 도시 이주가 굉장히 또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식민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향이 파괴가 됐어요. 우리 고향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고향도 고향이지만 우리 마음의 고향 이게 이제 뭐냐면 얼룩이지고 파괴가 되고 오염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형 회복을 그 전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있지. 원형 회복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남북 분단이라는 게 있고 또 실향이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향민들이 이거 마산 앞바다의 노래인데 실향민들이 저 서파선에서 가고파 많이 부릅니다. 저 북쪽을 대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0세기는 굉장히 탈고향의 시대였었다. 고향을 떠나서 살았던 시대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가고파 노래비 쭉 여기 창원 마산에 이게 많죠. 요 노래비 만들 때가 제가 그때 중학생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는 중학교를 울산에서 나왔습니다. 울산에서 나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요거 이제 뭐냐면은 가고파 이 노래비가 이 마산에서 이게 세워졌다는 뉴스가 있으니까 너 한번 가서 보고 오거라 해가지고 이제 저는 노래비를 보고 싶은 마음보다 울산에서 그때 마산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아서 외국 나가는 그런 거였었어요. 뭐 부산에 가가지고 갈아타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출장비, 교통비니 뭐니 해가지고 용돈을 많이 주니까는 그 욕심에 이제 갔죠. 가가지고 딱 봤는데 그때 제 어린 중학생 저 눈에는 굉장히 컸는데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작더라고. 작아가지고 있지. 참 이제 하여튼 이제 뭐냐면 이제 가고파 노래비가 여기저기 있고요. 창원 마산에는. 자, 그다음에 고향의 노래가 더 중요한 노래가 33년 정지용 시인이 고향이라는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고향이란 이 고향 역시 발표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고파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통절 가곡의 효시 중 하나라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향 정지용 시에다가 최동선 선생이 곡을 붙인 겁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구나.
내가 고향에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이때 이제 그 저기 교토에 있는 도지사 대학을 유학을 해가지고 고향이 이제 옥천인데 옥천에 들어왔는데 고향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고향이 아니구나. 상공의 아름 품고 자연은 그대로인데 상공의 아름 품고 또 뻐꾸기도 대체치려 울것만 마음은 내 고향에 지니지 않고 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구나. 이것이 당시에 이제 그 식민지 지식인들의 방황을 노래한 거예요. 많은 지식인들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당시에 이제 뭐냐면 지식인들은 이 시를 암송하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있지.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노래고 또 이 시에다가 작곡가 최동선 선생도 원래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영문학 공부한 사람이 시를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정지용 시인의 시에다가 이제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고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는 32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움을 안고 찾아온 고향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표현을 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의 감정이입을 시킨 그런 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은 이제 뭐냐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전 노래는 다 같이 부르는 노래라 그랬잖아요. 이제 감상용 노래로 바뀌어요. 전문 성악가용 노래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노이 동생이 소프라노입니다. 소프라노를 위해 가지고 작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르는 가곡에서 듣는 가곡으로 전환을 시킨 노래라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북분단 이후 작사자인 정지용 선생이 월북했다는 이유로서 지금은 이제 정지용 선생이 월북했다고 안 그래요. 그 당시에는 월북을 했다 그랬었어요. 월북했다는 이유로 가사가 금지되어 그 가사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는 가사가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사자가 시인이 월북을 하면은 그 노래를 바꿨습니다. 가사를 있지. 가사를 바꿨는데 있지. 그런 노래가 상당수 있다. 먼저 박하목 선생이 어떻게 보면 꽃피는 봄사월 돌아오며이라는 이제 망향이라는 노래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의 또 이은상 선생님이 또 어떻게 보면 그리워 찾아와도 그리운 예님은 아니 베네로 시작하는 그리워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서 꽃피는 봄 4월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1절이고 이게 2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시가 금지가 되자 하나는 박하모 선생이 바뀌었고 하나는 이은상 선생이 바뀌었는데 이게 다 그렇게 아는 이유가 둘 다 교과서에 수록이 됐어요. 어떤 교과서에는 망향으로 어떤 교과서는 그리워로 있지. 또 어떤 성악가는 망향을 좋아했고 어떤 성악가는 그리워를 좋아해가지고 이거 둘 다 예창이 됐어요. 가사가 바뀐 거. 예? 그러다가 88년도에 정지용 시인이 해금이 됐습니다. 해금이 돼가지고 원 가사대로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고향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 지금 교과서에는 고향으로 원 가사대로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 가사, 바뀐 가사 가 세 개가 있는데 다 세 개가 다 교과서에 수록됐다는 또 진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저 최동선 선생은 대부분 이제 정지용 시인의 시를 노래말로 해가지고 이제 가곡을 작곡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잊혀진 노래가 돼요. 이 곡을 제외하고는 참 가곡이 좋은 가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곡을 제외하고는 전부 잊혀진 노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것이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접니다. 전데 충남 본회에 가면 개화 예술공원이라는 공원에 가니까는 이상한 노래비가 있어요. 제목을 보니까 망향이야. 망향은 꽃피는 봄사월. 박하모 선생님이 만들었다 그랬잖아. 근데 실제 그거 보면 이은상 그리워 가사는 그리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착각하기 쉬워요. 노래를 거기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저 잘못된 노래비다 해가지고 사무실에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얘기를 하러 가다가 중간에 그냥 간뒀어요. 이것도 우리 역사니까 있지. 이것도 이런 재미가 틀린 것도 재미있으니까 있지. 예, 보령 개화와 예술공원에 가면 이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응렬 선생도 여러 편의 이제 가곡을 발표를 합니다. 자장가, 또 부끄러움, 또 봄이 오면 바옥곡의 고향 그리워, 코스모스를 노래함. 이응렬 선생의 가곡집이고요. 또 이 노래 중 이제 바옥곡이라는 노래, 바옥곡의 라는 노래는 이서양 작사입니다. 이서양 작사 바옥고개가
분단 이후 이 작사자가 월북을 했어요. 이서영이 월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서영 바옥곡에는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사를 바꿔야 되는데 가사를 바꾸게 되면 바옥곡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작사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서영을 역사에서 지워버렸어요. 이서영이 월북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렇게 바윗고개 이거 보면은 바윗고개라는 노래비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원본입니다. 원본은 바윗고개 저 서향 작사 서양이 이서양이 이영렬 작곡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영렬 작사로 이렇게 작사자 이름이 바뀐 이제 제목도 이제 바윗고개 해방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봉선화가 봉숭아로 바뀐 것처럼 우리말 표현법으로 있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목이. 그래서 저기 봉선화가 봉숭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바윗고개도 우리 표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윗고개로 바뀐 거예요. 이게 원래는 바윗고개야. 가거파도 그랬어요. 가거파가 맞춤법 표기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뭐로 바뀌었냐면 가거 10호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촌스러. 욕 태바지게 얻어먹고 다시 가거파로 바꿨어요. 그거는 아모음 그게 아모음에 대한 운이 쭉 있거든요. 운이 쭉 있기 때문에 그걸 저기 가거 10호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 좀 이상한 노래가 되는데 이상한 시가 되는데 아무튼 이런 노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년 이후에 그 굉장히 또 이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은 아주 또 지옥 같은 더 지옥 같은 그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37년 7월부터 전개된 중일 전쟁, 중국과 일본하고 전쟁이에요. 그다음에 41년서부터는 태평양 전쟁,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전쟁이죠. 이를 말미암아 조선의 식민 정책은 바뀌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조선의 음악계의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식민지 안에서 전쟁이라는 이중의 악조건이 놓이게 된. 그때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광란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미친 시기가 되는 거예요. 37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지. 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일본이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처음부터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게 아니라 이제 중일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동아일보를 폐간했고 또 국가총동원령 또 이제 그걸 내리고 그다음에 3차 4차 조선 교육령을 내렸는데 음악을 이때가 3차는 중일 전쟁 이후 4차는 태평양 전쟁 이후에 조선 교육령인데 음악 교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음악은 전쟁 수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아주 악랄한 이제 이 정책이 난 이거를 보면은 야 이게 식민지가 되면 노래까지 있지 이게 뺏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있지 우리 노래도 못 부르고 있지 아주 광란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흥선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합니다. 그 저기 조선의 지식인들 예술가들 있지 이걸 꺾기 위해 가지고 있지 시범 케이스로서 있지 흥선 사건을 조작하고 또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도 슬프게 만드는 이때 이제 몇몇 음악가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또는 강제적으로는 간에 친일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친일 행위가 없었어요. 이전에 나온 노래들은 전부 친일 노래가 아니었었어. 다 우리 민족의 노래였었어. 그러니까 37년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좀 꺾이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저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친일 가옥들은 지금 불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친일 가옥들은 전부 잊혀진 노래가 됐는데 단지 이제 지금 저기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친일하기 이전의 그 작품들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제 기적같이 주요 가곡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평화로운 시기에 평화로운 노래가 만들어진 거하고 굉장히 아주 그냥 뭐랄까 이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주옥 같은 명곡들이 탄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고 이제 그러는데 잠깐 동호회 사건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안창호 선생이 주도하는 흥사단과 또 국내에서는 안창호 선생 해외고 이광호 선생이 주도한 국내 조직은 수양 동호회를 통합해서 동호회로 개칭을 했고요. 37년에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 경찰이 동호회 관련 지식인 180여 명을 검거해가지고 건거를 했는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또 전쟁에 조선인들을 협력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건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역사에서는 동호회 사건 또는 수양 동호회 사건 또는 흥사단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참 그 일제에 협력하겠다는 전향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친일 단체에 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이들 인사들 중에서 홍나파 선생과 현재명 선생이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냐면 이분들이 순교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야. 또 이분들이 이제 뭐냐면 꺾여가지고 있지. 우리가 실망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분들이 이전에 민족주의자였을 때 썼던 가옥도 비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음악가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 조선을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때 이 사람이 친일 행위를 했긴 했지만은 친일 행위만 한 게 아니라 두 얼굴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민족적인 노래를 만들면서 또 일본에 협력한 노래를 만들고 있지. 이 두 가지 얼굴이 당시에 이제 조선 지식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라고 있지. 물론 이제 해외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랬고 또 국내에서도 지하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랬었지만은 이제 지상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했다라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분들은 어떻든 간에 오늘날 현재는 친일 행위로 한 음악가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을 그러니까 친일 작품은 물론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뭐냐면 그 이전 작품들 또 친일이 아닌 작품들을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그 역사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주옥 같은 가곡 몇 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속에서 우리 민족의 불후의 명곡인 어머니의 마음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이때 탄생된 거예요. 이게 대단해. 어머님은 양준원 선생이 작사를 하셨고 이응열 선생이 작곡을 했는데 이거는 양준원 선생이 작사지만은 이거는 불경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불경이지. 불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불경을 노랫말로 재구성을 하신 겁니다. 양준원 선생이. 그래서 부모 운징경 중에서 부모님의 10가지 은혜. 이제 부모님의 10가지 은혜인데 쭉 보게 되면 전부 어머님의 은혜들하고 불경에서도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좀 차이를 두는 것 같아. 어머님의 은혜의 10가지를 있지. 저기 재구성을 한 거고 거기 노래가 후렴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또 땅 위에 그 무엇이 인간의 그 무엇이 천지인 후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양준원 선생이 직접 쓴 겁니다. 불경이 아니고요. 1938년 지옥 같은 시기에 이 노래가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노래는 지금까지 우리의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게 한 노래, 우리의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게 하는 노래, 또 철들면 좋아하는 노래, 틀리면서 많이 부르는 노래지.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 저도 이제 뭐냐면 이 노래가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되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1, 2, 3로 쓴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강의록이 배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는 강의록을 배포됐는지 알고 이제 그랬는데 1, 2, 3이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은혜. 그러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은 여섯 번째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다섯 번째 은혜.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일곱 번째 은혜.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1제1이고요.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어주시고 자라서는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르싸 그릇될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입니다.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갗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 다음에 인간입니다.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숫자를 제가 놨는데 한번 숫자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은진경. 자, 첫 번째 은혜 회탐수어은 봄에 품고 지켜주시는 은혜. 우리 부모님 은혜 10가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은 나를 잉태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 임산수고은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시는 은혜. 세 번째 은혜 생자망우은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 네 번째 은혜 영고통함은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시는 은혜. 다섯 번째 은혜 회관치수분 마른 자리 악인 있고 젖은 자리 누이시는 은혜. 이게 바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는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남자들 잘 몰라요. 진자리가 뭔지 이제. 저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자리가 젖은 자리더라고요. 애기들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니까 항상 젖어 있잖아. 항상 젖어 있는데 그거는 엄마가 눕고 마른 자리에 애기 누이시는 은혜 있지. 이거를 알고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는 은혜. 진짜 어머님의 마음이죠. 이제. 자, 여섯 번째 유포 양육은 젖을 먹여 길러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손발이 다달도록 씻어주시는 은혜. 여덟 번째 멀리 떠나면 걱정을 해주시는 은혜. 아홉 번째 자식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 여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잖아요. 자식이 지을 때 어머니가 대신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자, 그 마지막에 끝까지 염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이 10가지 은혜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느냐? 우리 지옥 같은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주옥 같은 명곡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39년에 또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김한서는 김한서 선생이죠. 그러니까 김소월 선생의 스승님이시죠. 근데 이제 스승님이 더 오래 사셨어. 김소월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요. 김한서 작사 나원영 작곡의 가려나가 이제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이 곡은 북한에서는 이제 20년대 가곡 초기의 가곡들은 우리처럼 사랑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30년대가 우리 다양한 가곡들이 나왔는데 30년대를 공백기로 보고 있어요. 우리 가곡의 공백기로 보고 있으면서 딱 요 노래 하나만 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 가곡의 30년대 공백기를 메꾼 가곡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곡이에요. 어떤 노래인가 하면 노래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노래는 오늘 가가지고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보시고요. 자, 끝없는 구름길 어디를 향하고 그대는 가려나. 이 김한선 선생이 젊은 시절 때 이거 회고를 시로 표현한 겁니다. 시로 가려나. 끝없는 바다에 외로운 배처럼 어디를 향하는 벤지 모처럼 어디로 뜨려나 공허한 그런 마음 있지. 갈 곳을 잃어버린 있지. 사랑의 수물은 덧없이 흐르고.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사랑의 수물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김한선 선생이 20살 때 실연을 당했더라고. 실연을 당해가지고 상당한 사랑의 마음고생을 상처를 입고 방황하던 시기였었거든. 이걸 쓴 거예요. 사랑의 수물은 덧없이 흐르고 앞길은 멀어라 기쁨은 빠르고 서름은 끝없어 만만히 아파라라는 시를 노래말로 하는 가곡입니다. 이 가곡은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가곡이에요. 한때는 이것도 많이 불렸었어요. 요즘은 잘 안 불리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40년대 들어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중일 전쟁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이게 시작이고 있지 뭐냐면 억압이 시작인데 막 숨어가지고 막 하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긴 했었어요. 막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점점 이제 뭐 40년 들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이때는 전시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6.25하고 똑같은 거였었어요. 6.25는 근데 그 당시에는 식민지는 아니었었는데 이때는 식민지 상황에서 또 전쟁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국내에서 작품 활동이 어렵게 되자 어렵다기보다는 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작곡 활동 못했죠. 못하게 되자 이제 왜 가곡은 우리말로 써야 되잖아요. 우리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말 금지가 됐는 조선어가 금지가 됐는데 어떻게 있지? 그 시를 가지고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곡가들 몇몇 작곡가들은 활동 볼 때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해외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주로 중국으로 가가지고 가곡을 발표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로 시작하는 내 마음. 그대는 찬 의지의 날개도 끝없는 고독의 위를 나르는으로 시작하는 수소나 등입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그 두 편 모두 40년대 초 장춘이라 옛날에는 신경이라 그랬어요. 이게 만주국 수도였었거든요. 신경 새로운 서울이라 해가 신경인데 지금은 장춘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봄이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장춘이라고 있지 지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우리의 음악가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못하고 또 국내에서 어떻게 되냐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징병을 끌려가게 돼요. 징집 나이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주로 가게 된 거야. 징병을 피하고 있지. 또 음악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가지고 신경교향악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신경교향악단이라는 것이 이 만주국에서 이제 국립이거든요. 이제 만주국에서 이제 만든 교향악단인데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 국가였었잖아요. 괴뢰 국가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을 친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친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 만주의 신경교향에서 활동을 했을 때 왜 활동을 했느냐, 어떻게 활동을 했냐,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이제 신경교향악단에 활동했다는 것을 친일로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노래를 내 마음을 썼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나는 그대의 흰구름을 자를 않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라. 쭉 이렇게 여러분도 이 노래를 젊었을 때 굉장히 사랑했을 겁니다. 자, 이 노래는 이제 김동명 시인의 시다. 김동명 시인이 37년에 발표한 시고요. 나의 마음 상태를 다양한 비유적 심상으로 드러내면서 사랑의 기쁨과 애달픔을 노래하는 시인데 이게 내 마음은 호수야. 이제 이분이 강릉 분이에요. 강릉에 이제 이분 생가가 복원이 돼 있고 이분의 노래비 내 마음은 호수요 노래비가 있고 이제 그런데 호수라는 것이 우리한테 약간 낯설어지는 면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저도 이제 이 중고등학교 있을 때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럴 때 호수에 대한 심상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강릉이 호수의 고향이잖아요. 이 양반 고향이죠. 이제 여기 김동명 선생 노래비고 이게 경포대. 경포대. 이 경포대에서 보시면서 아마 이제 호수에 대한 것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뭐냐면은 이 시에다가 이제 김동진 선생이 작곡을 했는데 김동진 선생은 39년서부터 이제 여기서 신경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 연주자 겸 작곡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대 초에 이 노래를 발표를 했고요. 작곡자의 말에 따르면 이 김동명 선생님하고 김동진 선생은 같은 형제지간이 아니라 사제지간이었었어요. 김동명 시인이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김동민 작곡가가 학생이고 있지. 그런지. 그래서 작곡자의 말에 따르면 내 마음을 무척 좋아하고 평상시 암송하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를 가사로 작곡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대요. 무지 노력을 하면서 장춘에 있는
저도 여기 직접 가봤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가봤는데 장춘에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남호호수라고 있지. 남호호수를 찾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전처럼 악상이 떠오르지 않다가 계속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하루 만에 작곡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로 요거가 고향, 그러니까 시인의 고향에 있는 호수고요. 그다음에 요 호수가 장춘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악상을 더듬었던 호수고, 이건 시상을 더듬었던 호수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자, 이 내 마음이 발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선화라는 노래가 발표가 됐어요. 자, 수선화는 이제 어떤 꽃이냐 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문학이라든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꽃이에요. 꽃은 이제 수선화는 서양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 우리 나르시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르시즘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르시스라는 청년의 이름에서 유래한 나르시스 청년이 미소년이었었어. 너무너무 예뻤던 거야. 너무너무 예뻤는데 그 당시에는 거울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이 물에 비친 있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기한테 반했어. 너무 잘생겨가지고 있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빠져 죽었다. 그래가지고 주위의 호수들도 많이 슬퍼 울었다. 호수가 왜 슬퍼 울었냐면은 이 나르시스의 죽음을 애통해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르시스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있지. 그 이제 울었다. 그리고 이제 나르시스는 너무 자기를 사랑한. 그래서 자기 사랑, 나르시즘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선화가 피었다는 그런 이제 문학 쪽에서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유래해서 수사권만을 자기주의 또는 자기애. 그런 한편은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되냐고 하게 되면 중세 성경에서는 수선화를 부활절을 알리는 것 또는 부활절의 꽃으로도 유명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다 이 부활의 꽃으로서 옛날에는 중세 시대 때는 달력이 없었잖아요. 달력 없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기독교의 축일 중에서 아주 큰 축일로 사용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부활절이었었어요. 지금도 부활절을 있지, 더 큰 축일로서 있지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러는데 언제 부활절인지 모른단 말이야. 부활절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선화가 피면은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부활절을 준비를 하는. 이게 수선화라는 것이 기독교적으로는 예수님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수선화도 샤론의 장미 중에 하나인데 샤론의 장미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샤론의 장미 중에서 으뜸인 샤론의 장미가 너무 재밌어. 그게 무궁화예요. 무궁화를 여러분 사진에 찾아보세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샤론의 장미라고 이렇게 샤론 평화에 핀 꽃들이라는 뜻이 이제 로즈라는 것은 이제 장미가 아니라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에 이제 수선화도 그런 꽃입니다. 샤론의 장미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래가 지금도 부활절에는 천주교, 캐토릭에서는 수선화로 장식을 해요. 수선화로 장식하는 게 바로 이제 부활의 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그러는데요. 자, 근데 김동명의 수선화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김동명 수선화 모든 추위를 이겨내고 다시 피는 꽃이라는 이게 바로 부활의 꽃을 있지. 이 김동명 시인이 이제 뭘 공부하냐면 두 가지 공부를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그다음에 문학 공부를 해요. 문학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야간 대학을 두 군데 다녔어. 일본 유학 가가지고 야간 반, 주간 반. 그리고 기독교 신학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려고 그랬어. 목사님 되시려고 하는 이제 이분이 쓴 시거든요. 이제 저는 그래가지고 이것은 노래 가곡 수선화는 부활의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명은 수선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또는 우리 민족의 부활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퀘스천마크를 붙였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곡 수선화는 김동명 시인의 시에 김동진 선생님이 곡을 붙인 건데 40년대 장춘에서 작곡 및 발표를 해왔고요. 또 이것도 역시 김동명 선생님, 은사님의 시가 좋아서 즉흥으로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게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위를 나르는 애달픈 마음. 또한 그리고 그리다가 죽는, 죽었다가 다시 사나, 또다시 죽는 가여운 넋은 아닐까. 붙일 것 없는 정열을 가슴 깊이 감추고 찬바람에 쓸쓸히 웃는, 원시는 빙그레 웃는으로 돼 있어요. 노래에서는 쓸쓸히 웃는, 찬바람에 쓸쓸히 웃는 적막한 얼굴이요. 그대는 신의 창작집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불멸의 소고. 또한 나의 작은 애인이니 내 사랑 수순아야 나도 그대를 따라 저 눈길을 걸으리. 부활의 순환 또는 부활을 노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래가 염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노래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있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해방을 갖게 되는데, 해방 이후의 가곡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여러분들 같이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의를 마치면서요, 우리 가곡은 식민차에서 실험을 하는 우리 민족학의 민족의 혼을 고취시켜주고 또 희망의 벗이 되어주는 새로운 조선의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자는 취지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서론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바야흐로 앞으로 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곡 안에는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우리의 애환이 있고 우리의 정서가 있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국민 가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 가곡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많은 사랑에 받기를 기원하고, 우리 창원 마산이 우리 가곡의 발생지인 것처럼 우리 다시 가곡이 부활된, 수선화처럼 부활되기를, 창원 마산에서 부활되기를 다시 한번 염원해 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